반갑습니다. 김대환입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을 맡게 됐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조사론 같은 경우엔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고 있는 과목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과목은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은 인문적인 계열들이 많다라는 거죠. 즉 사람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공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공적인 느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통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기도 하는데 사실은 또 뭐 여러분들이 재밌는 과목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즐겁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시험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때 공부하셨던 이제 조사론, 그리고 이제 1급 시험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조사론, 또 이제 실무 나갔을 때 사용하는 어떤 실무 현장에서의 조사론,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때 공부도 했지만, 책의 내용이라든지 시험에 이제 기출 문제들 보면, 뭐지? 이거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던 것들은 좀 학문적인 접근, 예. 그래서 학문적인 접근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 뭐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측면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를 할 때는 실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딱 실무에 필요한 그것만, 그리고 또 이 자격증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자격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들. 그래서 자격증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좀 구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이 핀셋이라고 하죠. 우리가 처방할 때도 핀셋 처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핀셋 방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간략히 좀 그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의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챕터 1의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학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다? 힘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즉,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자격증 위주로 준비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챕터의 제목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과학적 방법인데요. 자, 과학만 쓰겠습니다. 과학. 그리고 조사 연구잖아요. 네, 그래서 조사예요. 조사.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 방법하고, 그리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씩 한번 뜯어보자고요. 여러분, 조사는 무엇 조사를 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게 이 과목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건 왜 할까? 도대체 우리는 이 조사론을 왜 공부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재밌는 과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사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그렇죠. 인간을 조사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대상으로 해요? 우리는 뭐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저희는 사회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개별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 집단의 성향,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조사 연구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도 하고 설문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과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과학은 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어떤 조사나 연구를 한다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자, 질적인 조사하고요.
질적인 뭐 연구, 뭐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조사나 연구나. 그래서 자, 질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양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적인 방법.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연구는 어떤 것이 더 맞는가 이 얘기예요. 맞는가. 뭐가 맞을까요? 그래요. 양적인 게 맞는 거예요. 양적인 게. 왜 양적인 게 맞죠? 그렇죠. 개별 인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회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나 이런 개념보다 그런 것보다 전반적인 사회적인 추세, 예를 들면 20대 또는 노년계층 이런 사람들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양적인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양적이라는 얘기예요. 양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양적 방법. 그럼 양적은 뭔데요? 여러분, 이 양적은 뭐예요? 양적은요, 우리가 계량화를 하는 거예요. 계량화. 질적은요, 계량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뭐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다 씁니다. 근데 주로 이걸 쓴다는 거고, 이거는 비구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구조적. 이건 구조적이고 계량화된 거예요. 그러면 계량화된 것의 최종적인 결과값은 무엇이죠? 예, 맞아요. 숫자예요, 숫자. 즉 숫자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이 숫자로 나타낼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즉 A와 B는 어떻다. A와 B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 그걸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험조사라고 하고요. 실험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과관계 측면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반화예요. 사람들은 이렇다. 대체로 이렇다. 일반화. 그래서 일반화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또 사용되는 것들이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설문조사 또는 서베이 조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간략하게 이제 개념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우리 시험 범위가 정리가 됐어요. 예, 맞아요. 이게 시험 범위예요. 이게 시험 범위입니다, 여러분. 요만큼이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 정리하고 뒤에서 계속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특성들,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시요. 우리는 누굴 측정한다? 그렇죠. 사회. 네. 사회에 다니는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인간 사회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어떻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무슨 방법 쓴다?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 과학적인 방법은 뭐다? 양적인 방법이다. 양적인 방법이 뭔데? 계량화하고 수치화시키는 거다. 그럼 수치화시키는 건 뭐다?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나 통념을 알아내기 위한 일반화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1절에 과학적 방법이 나와요. 과학적 방법이 나오는데 이 과학적 방법이 이런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1번에 이제 지식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결국에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하고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요 내용은 우리가 교재 내용은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좀 교재 내용 보면 뻔한 내용은 굉장히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 계속 읽다 보면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 돼요. 요새
뭐 이런 잘 돼 있잖아요.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목소리로 말하게 하는 건 너무나 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책을 읽게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한테 시키고 저한테는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식 탐구의 방법 보겠습니다. 자, 관습에 의한 방법이 있겠죠. 관습.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절 같은 거예요. 예절. 그래서 사회적인 습관이나 전통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방법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절, 윗사람을 공경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예절이나 관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지식이 되겠죠. 자, 권위에 의한 방법.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TV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이제 학력이 높으시거나 저명하신 분들이 나오시죠. 박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직관에 의한 방법. 자,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방식. 이게 직관에 의한 것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거죠. 촉이라고도 하죠. 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비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신이나 예언과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얻는 건데 이건 예를 들면 신의 계시. 우리 기독교에서도 십계명 같은 게 딱 올라갔더니 모세죠. 모세가 올라갔더니 신이 딱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점술인한테 듣는 그런 것도 신비에 의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5번째 과학에 의한 방법. 자, 문제에 대한 정의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그죠? 체계적인 과학적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을 쓴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 나열해 놓은 건 뭐예요? 이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식 탐구 방법을 이렇게 쭉 나열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쌍가루 2번 갑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이것도 그냥 한번 살짝 볼게요. 다 볼 필요 없고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 부정확하게 관찰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도한 일반화.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현상의 규칙성을 일반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질적인 거죠. 개별적인 거면 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과도한 일반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일반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별적 관찰. 자, 규칙성을 전제로 이와 부합되는 특수한, 요게 포인트예요. 특수한 사례만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건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꾸며진 지식. 자, 두 번째 세 글자 보면요. 자신의 일반화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거짓 뉴스를 보면요. 거짓 뉴스가 거짓 뉴스를 낳습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 거짓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속 증거를 갖다 붙이죠. 그죠? 정보를 만들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자아개입만 볼게요. 자아개입. 자, 관찰자의 자아 특성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그 오른쪽에 전문가 한마디에 예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해고됐는데, 만약에 그거를 뭐예요? 내가 무능력해서 해고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성이나 흥미가 안 맞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능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렇죠. 거기서 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여러분들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일을 했더니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바꿔서 일을 하게 되니까 잘 맞는 경우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즉 그런 것들을 자아개입이다. 즉 자아개입은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의 조기종결 그리고 신비화인데 신비화는 아까 신비에 의한 방법, 지식의 방법 요거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로 넘어가서 과학적 조사 보겠습니다. 자, 과학적 지식의 특징. 자, 이런 거는 뭐 공부한다기보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계량화하고 양적으로 한다라는 건 뭐예요? 표준화돼 있고, 그 다음에 구조화돼 있고, 체계화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러면 그런 뉘앙스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객관적. 누구나예요. 누구나. 객관적이라는 건. 요거 좀 정리해 봅시다. 과학적 조사. 과학적 조사. 객관적이라는 거는 누구나예요. 누구나.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일반화의 개념이죠. 일반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간주관성이 있습니다. 간주관성. 간주관성 요건 좀 여러분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할게요. 유념해서. 이게 좀 자주 나왔어요. 시험에. 간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간이 뭐냐면 사이간이에요. 사이간. 사람 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진 경우가 있다. 즉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견해는 좀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어떤 특정 부분에서 공통 부분에서는 둘의 주관성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객관성의 영역이라는 거죠. 객관성. 그러니까 공통 부분가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런 거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프로이트가 있어요. 프로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릭슨이 있죠. 에릭슨. 근데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견해는 사실은 좀 달라요.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적인 뭐가 있죠? 객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뭐다? 발달한다. 발달한다는 견해는 같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발달한다. 요건 같죠. 하지만은 개별적인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동기라든지 방향성은 다른 거예요.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에릭슨은 위기와 안정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면서 과학 지식은 다른 연구자에게도 연구 과정 결과가 이해돼야 된다는 것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주관성의 공통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연구자가 각기 다른 주관성을 갖고 있어도, 각기 다른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 인간은 발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성. 연구라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지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성. 틀을 맞춰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된다. 비구조화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좀. 그래서 체계성은 일종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틀. 그러니까 틀은 뭐 순서, 배열, 방법, 원칙 이런 것들이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생 가능성. 자, 재생 가능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반복했을 때 재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현되는 거.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재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재생 가능성이다. 그 다음에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것에 의해서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검증 가능성.
경험적 자료에 기반해서 검증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런 것들 어떻다?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과학적 조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가루 2번도 과학적 그 조사의 개념을 좀 거의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거 특징 한번 여기랑 연결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규칙과 절차,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확률에 대한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시적 잠정적인 결론이다. 확정하지 않는 거죠. 왜?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화를 통해서 보편적이다. 그리고 6번 간결화를 통한다. 그 다음에 구체화를 통한다. 그 다음에 8번 간주관성. 9번 관찰이 가능해야겠죠. 그 다음에 10번 경험적인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12번 허위화라는 건 뭐냐면요. 반증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박하거나 반증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가루 3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크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크게 개념을 덩어리를 잡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보시되 예를 들면 허위화라든지 간주관성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게 주의 깊게 보시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책을 읽어주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 이걸 지워버리고. 과학적 조사의 논리적 전개 방식 있죠. 거기서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인데 이게 또 잘 나오죠. 그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역법 대 귀납법. 연역 대 귀납.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그냥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읽어볼게요. 그게 더 낫죠. 자, 여러분들 연역은요. 연역은 연가겁니다. 뭐 암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또 뭐 기억할 수 있는 요령은 해드릴게요. 굳이 저는 이제 사회복지 이론은 그렇게 굳이 막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게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납법 있죠. 귀납법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역은요.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한다. 뭐 예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예시도 헷갈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연역은 가설을 검증한다. 그 다음에 귀납은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든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뼈대를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더 기억이 쉽게 제가 좀 도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응이죠. 네, 여기 기억으로 끝나죠. 여긴 기억이죠. 여기 이응으로 끝나죠. 좀 반대로 끝나네. 끝이 반대로. 이응이었더니 기억, 기억이었더니 이응.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 5개 중에 찍는 거잖아요. 오지선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연역법. 자, 보편적인 원리로 예측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화하고 경험을 보고 관찰 경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A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A는 사람이다. A는 그러므로 죽는다. 소크라테스로 바꾸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을 보면요. 귀납법은 관찰과 경험으로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제 선정, 관찰, 유형의 발견,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까마귀 1은 검다, 까마귀 2는 검다, 까마귀 3은 검다, 까마귀 어쩌고 저쩌고 쭉 가다 9,999는 검다. 그러니까 다 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개별적인 측면이 있고 얘는 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좀 큰 틀에서 잡아가는 거고 이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양적이죠. 얘는 또 얘는 양적 연구가 측면이 있고 양적 연구의 측면이 있고 개별적으로 하니까 어때요? 질적 연구적인 측면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회할 때는 양, 한 개개인을 얘기할 때는 질, 그죠? 예. 계속 봐요. 공부하니까 중첩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틀을 잡아야지 중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그래서 질적 연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잡았던 게 여러분 헷갈리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강의 듣다 보면 아주 잘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설명을 듣다 보면 오히려 헷갈려져. 차라리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는 장난을 많이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예요. 연역은 검증, 귀납은 이론, 끝. 세상 편하죠. 세상.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에는 굉장히 좋다. 근데 여러분의 학문 탐구 형식은 이런 방법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과연 얘네들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게 떨어진 얘기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다?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보완적인 관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 자, 시험에 잘 나왔어요. 자, 어떻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그냥 생각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개별 사실들을 관찰하다가 이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이론은 뭐가 필요해요? 항상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즉 연역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연역법으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으로 가설을 만들고 다시 검증한다는 거죠. 즉 얘네들은요 순환적이라는 거예요. 보완적이면서 상호 순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러면서 또 상호 순환적이다. 자, 니은 연역법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에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귀납법은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기존 이론을 보충, 수정한다.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귀납법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론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게 되는데 무엇로 입증한다? 연역법으로 입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쌍가로 4번 과학 철학 보겠습니다. 귀납주의, 연역주의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게 요 내용이니까 요건 여러분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증주의 갑니다. 자, 실증주의는 이제 초기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3번의 실증주의는 우리가 검증된 거 일반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검증된 일반화 가능성. 그래서 실증주의는 우리가 검증을 통하는 거고요. 문장을 다 보시면 안 돼요.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검증된 것으로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일반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실증 뭐예요? 실증. 증거를 보여도. 그래? 네 말이 그래? 그럼 증거를 보여줘. 이게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그죠? 그러면 후기 실증주의는요, 후기 실증주의는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 볼 필요가 있는데, 논리적 실증주의하고 논리적 실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다? 논리적 경험주의가 있다. 논리적 경험주의가 있다. 이게 후기예요, 후기. 이게 초기고. 그래서 논리적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거.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거. 그다음 논리적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관찰을 말한다. 자,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관찰을 말한다.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실증주의는 검증을 통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한다. 논리 실증주의는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 논리 경험주의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거, 검증되는 관찰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반증주의가 있습니다. 5번에 반증주의. 반증주의는 우리가 포퍼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건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는 게 이건 더 쉬우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백조라는 새가 있다라는 거죠. 백조. 그죠? 이 백이 뭐예요? 화이트죠. 흰색이죠. 흰색인데 예를 들어서 블랙스완이 있냐 보는 거예요. 블랙스완. 흑조죠, 흑조. 이거 한국말로 하면 흑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조 하얀 거 맞아? 백조 하얀 거 맞아? 그러면서 백조들을 하나씩 다 관찰하는 거죠. 근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기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 중에도 블랙스완 있고 또 경제 용어로서도의 블랙스완이 있죠. 여러분 금융위기라든지 충격 이런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봐봐. 검은 백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조만 있는 게 맞아. 백조는 흰색인 게 맞아. 흰색인 게 맞아. 화이트가 맞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증주의예요. 즉 반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론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죠? 예, 맞아요.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반증주의는 연역법을 따르고 있다. 연역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려면 모던을 이해해야 돼요. 모던. 모던은 뭐예요? 모던은 뭐냐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포스트는요. 포스트는 일반적인 거에 대한 저항을 말해요. 저항. 왜 꼭 그래야 돼? 라는 거죠. 왜 꼭 그래야만 하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설명을 하면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트 분야에서 아트나 패션 뭐 이런 분야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요. 신발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짝이 맞는 신발 같은 경우가 있죠. 근데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에 짝이 다른 거예요. 짝이 다른 거. 예를 들면 왼쪽은 파란색 신발, 오른쪽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신고 다니시는 분들 봤잖아요. 그죠? 저거 뭐야? 일반적인 거에 대한 어떤 저항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이고, 이런 개념들이 어때요? 우리가 연구, 또 어떤 이런 과학적 조사를 하는데 또 이런 관점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쌍가루 5번의 과학적 혁명이 있는데요. 요거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과학적 요거 마지막이 중요해요. 과학적 혁명인데요. 토마스 쿤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토마스 쿤. 토마스 쿤에 대한 과학적 혁명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쿤은 이제 반중주의를 주장한 칼 포퍼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현상을 관찰할 때 패러다임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는데요. 자, 반중주의하고 토마스 쿤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토마스 쿤은 혁명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혁명.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어떤 패러다임이 있으면요. 그 패러다임이 사람들이 이제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았나요?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구가 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가 하나씩 관찰돼요. 반증되는 것들이 자꾸 관찰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예.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 라는 혁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혁명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을 과학적 혁명이라고 토마스 쿤은 설명했다. 그래서 여러분 패러다임, 혁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그 과학혁명까지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